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에 뵙고서 이 공모전 준비 이야기 했을 때가 정말 사실 엊그제 같은데 네, 정말 전시도 이제 시간이 빠르죠. 오픈을 했고 우리 역할도 이제 슬슬 마무리할 단계가 돼가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자료를 준비를 해왔는데 도대체 인류가 지금까지 어떤 팬데믹과 관련돼서 어떤 경험을 했지라는 걸 좀 들여다본 거예요. 그리고 아마 과학자시거나 아니면 과학사를 하시는 분들이 보면 좀 부정확하다라고 하실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상황을 현재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도의 자료를 한번 모아봤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 사진이야 이제 너무 유명한 사진이 됐죠. 코로나가 지금 현재 우리 시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일이지만 사실은 이전에 있었던 거랑 비교를 해보면 또 그렇지 않다는 걸 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것들만 제가 몇 개 적어 본 건데 우리가 보통 인류 최대 이제 대역병이라고 그러면은 보통 이제 흑사병 그 중에서도 그 14세기에 있었던 흑사병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결국은 6년간의 기간 그때 종식이 되긴 됐었더라고요.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인류가 겪은 거는 뭐 에이즈, 뭐 어마어마하게 죽었더라고요. 4천만. 코로나가 지금 현재 1년 한 몇 개월 됐을 때 267만이에요. 물론 뭐 이것도 엄청난 숫자긴 한데 규모 면에서 보면은 뭐 에이즈에 비할 그렇네요. 수 없는 것 같고 그 흑사병도 두 번 있었더라고요. 그 제1차 대흑사병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동로마 그 흑사병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왜냐하면 그 동로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 황제가 그 유스티니아누스인데 이 사람이 그 성 소피아 성당을 지은 사람이에요. 아, 그래서 이거 굉장히 오래 가서 이게 막 떠돌아다니면서 한 200년 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 이제 기네요. 기간적으로는 이제 네. 몇 년 만에 종식됐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 음, 여파를 생각해 보면 또 엄청 오래 간 건데. 그래서 이게 뭐 궁극적으로는 동로마 쇠퇴의 계기가 됐다고 하고 그 다음에 아는 게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이제 유럽 흑사병이라고 음. 하는 거가 그 제2차 흑사병이라고 하는 건데 뭐 몽고하고 전쟁하다가 뭐 시신을 네. 대포해놓고 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이제 이때고요. 인류 역사상 뭐 최대 대역병이라고 하는 건데 그때 당시 세계 인구가 4억 5천만이었는데 1억 정도 죽었다 어, 그러니까 뭐 주변에 있는 사람 한 5명 중에 1명 죽은 꼴인 거죠. 이번에 그 코로나 초기에 이제 이 그림들을 우리가 많이 봤는데 음. 예, 흑사병 의사복장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그냥 아는 지식의 범위 내에서 이런 거를 입고 다니면서 환자를 치료하면 그래도 좀 병에 덜 걸리지 않겠나. 그래서 이거는 뭐 디자이너도 있더라고요. 그 샤를드 로룸이라는 사람이 디자인했다고 그러고 그 내용을 읽어보면 뭐 아주 근거가 없는 건 아닌 거죠. 뭐 눈도 가리고 뭐 음. 외투도 두껍게 밀랍 바른 옷을 입고 근데 이 흑사병 의사들 중에서 제일 유명했던 사람이 그 예언서 쓴 노스트라다무스. 아, 그랬나? 또 흑사병 처음 의사였대요. 알았어요. 네. 상당히 유능한.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흑사병이라는 게 이제 17세기에 있었는데, 뭐 여기저기서 돌아다니면서 흑사병이 일어났으니까. 근데 그 중에 1629년부터 1631년까지, 그러니까 한 3년, 2년, 음. 3년 정도 기간 도중에 일어났던 흑사병이 아주 훌륭한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음. 크리스토파노와 흑사병이라는 건데, 이 크리스토파노는 방역 공무원입니다. 아, 그래서 이 크리스토파노라는 사람이 그 굉장히 드라이하게 자기가 오늘은 뭘 했고 했는데 그 이탈리아의 한 경제학자 카를로 치폴라라는 사람이 약간 이제 이야기식으로 서술을 한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그 코로나 초기에 이걸 읽었는데 굉장히 감동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일을 하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이제 인류의 지식과 경험이 쌓이니까 과학적 원리에 대해서 잘 이해는 음. 못하더라도 경험적으로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되더라. 라는 게 있었겠죠. 음. 그게 굉장히 잘 집대성되어 있는 게 이제 유럽의 수도원의 위생규칙. 아, 근데 이게 읽어보면 지금 읽어봐도 상당히 수긍이 되고 실제로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실천한 것들도 많이 있어요. 흥미로운 거는 식사 중에 침묵한다. 그 통계에 의하면 코로나 가장 잘 전파되는 상황이 풀 서비스 레스토랑이랍니다. 음. 거기서 말하는 풀 서비스는 아마 테이크아웃이 아닌 걸 그렇겠죠. 얘기하는 거 우리가 밥 먹다 앉아서, 보면 말하게 네. 되고 입 열게 되고 마스크도 벗어야 되니까
공동 식사를 할 때, 그 수도원이랑 공동 생활을 하는 데니까 이제 개인 접시에 밥과 반찬을 덜어서 먹는다. 그러니까 뭐 이게 시사하는 바는 우리 한국인의 그 정겨운 식사 습관이 이제 근본적으로 좀 변화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공용에 담아놓고 역시 분리되어 있는 저 숟가락 젓가락으로 개별 접시에 담아 먹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할 수, 이미 다들 뭐 하고 계시겠지만,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인류가 서서히 이제 반격을 하는 건데, 결국 이 코로나라는 건 자연현상이니까 자연현상에 대한 최대의 반격이 무기는 결국 과학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뭐 16세기 정도에 과학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각 부분에서 사물을 이해하는 이제 근본적인 방식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 건축 분야도 사실은 중세 대성당 이런 것들은 그 구조공학이라는 우리가 현재 이해하고 있는 구조과학이 없을 때 경험적으로 짓는 거예요. 이렇게 지었는데 무너지면 거기서 좀 낮게 짓고, 실제로 많은 성당들이 짓다 무너지기도 하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천체 과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갈릴레오 같은 사람이 사실은 처음으로 이제 그 구조 해석을 시도하고 뭐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류의 이제 이런 반격이 시작되는 게 이제 과학혁명의 계기가 아닌가 싶고, 그때 이제 런던에 대흑사병이 있었는데 이것도 상당히 역사적으로 좀 흥미로운 상황인데, 이 흑사병 어떻게 끝났냐면 런던에 대화재가 일어나면서 끝나요. 쥐들이 다 타 죽고. 불태워버린 거군요. 네, 결국 이제 불로 이제 이 다스린 건데. 근데 이때 이제 어떤 사건이 되냐면 그 캠브리지 대학이 휴교합니다. 그러니까 저 대학들 문 닫고 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거예요. 그때 캠브리지 대학의 학생이었던 아이작 뉴턴이 아, 낙향을 해요. 그래서 그때 그런 뭐 거였군요. 낮잠 자다가 네. 사과가 떨어진, 그건 아마 그냥 에피소드인 것 네, 같고, 근데 고향에 그 가게 된 이유가 그것 그거였던 때문이었군요. 거예요. 흑사병 때문에 가가지고 만류인력 법칙 연구에 이제 몰입을 해서 그 결과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과학 서적일 텐데,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라는 책을 이제 발간하게 되고, 이제 이 얘기하면 이제 지금 현재 그 캠퍼스가 지금 다 셧다운돼 있기 때문에 그 집에서 수업받고 있는 대학생들 상당히 부담이 크겠죠. 나도 이런 그럼요. 위대한 업적을, 나의 탐구 생활, 네, 나의 새로운 탐구 연구. 생활을 해야 되는 건가? 그 사람 네덜란드 사람인데 활동을 영국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네덜란드 사람이라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지만 우린 옛날에 레베누크라고 배웠습니다. 이 사람이 현미경을 발견하면서 소위 미생물, 세균 이런 걸 이제 처음으로 이런 게 있다. 그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대역병이라는 거를 이 발생시키는 두 가지가, 하나가 세균이고 하나가 이제 그 바이러스인데, 그쵸. 그러니까 이제 세균 영어로 박테리아죠. 네.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이제 팬데믹을 일으키는 거니까, 그 중에서 이제 크기가 좀 더 커서 광학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세균이 이제 먼저 발견된 거죠. 그리고 흥미로운 거는 종두법,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게 백신인데, 네네. 종두법도 이미 18세기에 발견이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뭐 옛날 교과서에 보면 제너라는 사람이 이걸 이제 시작을 해서 이게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는 거죠. 근데 이 사람도 이 원리는 몰랐대요. 근데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종두, 그게 결국은 이제 천연두인데, 네. 천연두는 박테리아가 아니고 바이러스예요. 네. 근데 이때까지는 이런 존재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 작아서. 그때는 레베누크도 원인은 이거 못 정확히는 그러니까 원인 정확하게 몰랐지만, 모르고 네.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경험적으로 이렇더라 해서 그거를 이제 실제로 해보니까 되더라. 그래서 그 백신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졌는데, 이게 라틴어로 바카가 암소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소한테서 네네네. 이 시료를 채취해서 이걸 했기 때문에, 그래서 소를 뜻하는 라틴어인 바카가 백신이 된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우리 잘 아는 파스텔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세균을 어떻게 살균하냐. 아주 중요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광견병 백신 같은 거, 그 백신의 원리도 이제 이 사람이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광견병 백신 개발한 걸 우리가 잘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온 살균법, 뭐 우유 만드는 네, 것도 지금도 쓰고. 우유 만들 때 아주 중요하죠. 실제로 이 사람이 거의 바이러스도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 사람의 연구 기록을 살펴보면. 근데 정말 본격적으로 세균학 자체를 발달시킨 사람이 이제 코흐라는 사람인데, 박테리아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세균학이라는 걸 아주 닦아놓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뭐 탄저균, 결핵균, 콜레라균 이거 다 발견했다고 그러고,
19세기 후반이 되면 이제 바이러스도 발견하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이제 박테리아하고 바이러스 어떻게 다르냐? 박테리아 이제 미생물이고 크기가 이제 수 마이크로미터니까 육안으로는 안 보이지만 광학 현미경을 볼 수 있는 거고 이 치료는 항생제 및 백신으로 하는 거고요. 바이러스는 이건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생물도 아니라는 거예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단백질 덩어리 같은 거고. 그래서 크기는 거의 수백 나노미터이기 때문에 전자현미경이 없으면 못 보는 거고 항생제로는 치료가 안 되고 백신으로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조 치료제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도 이렇게 그냥 인터넷에서 이렇게 취합한 거라 제가 그냥 건축가로서 이런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정도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과학하시는 분들이 네. 보면 틀렸을 수는 있는데 그냥 대강의 어떤 상황 파악하기 위한 정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20세기가 돼가지고 이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라는 게 이제 유행을 네. 해요. 이게 정작 스페인하고는 관련 없대요. 그때 당시 1차 세계대전 중이었는데 스페인이 중립국이어서 그 언론 통제가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독감도 이제 여기서 많이 다루다 보니까 엉뚱하게 이제 그쪽 아, 스페인 사람들이 들으면 좀 억울할 상황이었는데 중요한 건 지금도 구글에 들어가서 스페니쉬 플루하고 마스크를 치면 이런 사진들이 떠요. 아, 상상해 본 그러니까 적이 없었는데 이때도 마스크를 쓰고 있네요. 네. 사람들이 100%이 기저를 다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스크를 쓰면 상당히 방역에 효과가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도쿄에서도 사람들이 다 마스크 쓰고 있고 시애틀에서는 마스크를 안 쓰면 전차를 못 타게 했대요.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기억하시죠? 이 코로나 초기에 뭐 마스크가 뭐 바이러스를 못 막느니 뭐 마스크 무용론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질병관리 그 당국에서도 건강한 사람 쓸 필요 없다. 네. 처음에 우리가 그랬었죠. 전 국민 마스크 써야 되겠습니다라는 사회적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제 기억에 몇 달 걸렸던 것 같은데 네, 네. 100년 전에 같은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왜 우리 인류는 이런 경험을 좀 즉각 받아들여서 현명하게 대처를 못했을까라는 이제 그런 아쉬움 때문에 제가 이거를 좀 들여다본 거기도 합니다. 1929년에 이제 그 바이러스가 아닌 박테리아, 세균에 대한 치료제로서 이제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 영어로 이제 엔티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근데 이게 이제 2차 대전 중에 상용화됐기 때문에 2차 대전에 수많은 군인들의 생명을 엄청 구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뭐 약간 건축 얘기를 하면 이건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너무 유명해져서 어디 가서 얘기하면 이제 진부하다고 할 정도가 됐는데 1929년에 이제 꼬르비지에가 빌라 사부아라는 이제 뭐 근대 건축에서 가장 유명한 주택 하나 꼽으라 그러면 이제 이거겠지만 이 사람이 그 플랜을 보면 1층 현관에 세면대 설치합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면은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오면 손 씻고 집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굉장히 얘기 많이 했던 겁니다. 이제 앞으로 건축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번 지금 전시 통해서도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지만 손 씻기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개인의 행위였는데 저는 이제 점점 공적 행위가 돼서 그 뭐 이건 굉장히 재미난 그 사진인데 그 어느 이제 식당 앞에 이게 있더라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부터. 아, 네.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좀 보편화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우리 특히 이제 뭐 공공공간에 그 세면대 가서 보면 그 세면대 상판 위에 물이 확 튀어 있고 하잖아요. 네, 아예 네. 그러지 말고 그냥 상판 전체를 싱크로 해가지고 물이 다 자연 배수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왜냐면 이제 물이 고여 있으면 거기서 자꾸 그쵸. 이 균이 번창하고 하니까 문도 점점 이제 비접촉 방식 우리 지금 이제 우리는 필름 시트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하는데 아예 그냥 뭐 바닥을 밟으면 문이 열리거나 아니면 뭐 자동으로 감지해서 열리는 것들도 이미 뭐 시장엔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네. 안 써서 그렇지. 그러니까 얼마든지 적용하려면 적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게 이제 금속의 어떤 성질을 역으로 이용해서 이제 구리를 많이 쓰면 구리가 제가 듣기로는 무슨 단백질이 그 세포막 그냥 터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구리 수세미도 많고요, 네, 요즘. 네. 그래서 네. 지금 또 구리가 붐이 불었는데 네. 그래서 이미 뭐 코로나 이전부터도 건축계에서는 구리가 이제 그 이 느낌도 좋고 색깔도 짙으니까 이제 구리로 만든 하드웨어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던 거죠. 근데 뭐 이격거리 지키는 거, 뭐 그다음에 그 설비를 통해서 이제 공기 순환율을 높이는 거, 뭐 이런 것들인데
또 다른 이제 건축의 변화는 뭐 발코니 같은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이제 뭐 실내에 있더라도 외기를 좀 쉽게 면할 수 있게 그렇죠. 한다든가. 이건 뭐 저희 사무실에서 설계한 건물인데, 근데 이제 미세먼지가 이제 저감이 되지 않으면 사실 또 이 발코니는 또 무용지물이 되는 거라. 그렇죠. 뭐 우리가 뭐 인류의 그 환경을 위한 노력, 전반적인 노력은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건축의 변화와 도시의 변화, 우리 삶의 변화는 좀 다른 것 같은데, 뭐 지금 비대면 회의 많이 하는 거야. 이제 뭐 다 너무 일상화돼서 해보니까 그 나름대로 좀 장점이 있는 것 같고. 제일 문제는 이제 이거죠. 도시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밀집돼 있는 네. 밀도를 전제로 하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때 코로나 초기에는 이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 문명이 너무 끝장나는 거야. 적어도 제가 이런 뭐 아주 피상적이지만 이런 스터디를 통해서 알게 된 거는, 그렇게 보기에는 인류가 그렇게 만만치도 않고 도시 문명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없어질 것 같지도 않다. 아마 큰 틀에서는 유지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해외에 있는 연구자들하고, 특히 도시 문제 연구자들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의견 교환을 해봤는데, 명백하게 그런 답들을 들어요. 밀도를 전제로 하는 현재 도시계획의 근간이 흔들릴 것 같지는 않다. 저는 이제 복합 건축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 상황을 겪어보니 어느 한 지역에 충분히 복합적인 도시 기능이 있어서 대충 걸어 다니면서 대소사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이 월등히 코로나 상황을 덜 어렵게 이겨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관련 변수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아무튼 과학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 놓여도 이게 청년과 노인은 분명히 코로나에 대한 이 다르죠. 대응 능력이 다르고, 그럼 내가 기본적으로 원래 병이 있냐 없냐 이것도 굉장히 다르고, 그러니까 일률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가 얼만큼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할 거냐. 그 다음에 감염원, 그러니까 뭐 안타깝지만 타인인데 노출되는 정도를 자기가 스스로 얼만큼 컨트롤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물리적인 환경이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가능한 환경이면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뭐 콜센터 이런 것도 문제 됐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적 원리에 의한, 그 다음에 실생활에서의 어떤 과도한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과학적 원리에 의한 해결 방식을 조금 더 섬세하게 제공해 주는 것이, 너무 성급하게 도시 문명의 종말을 고하고 소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상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이 예견하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고 합리적인 태도가 아닌가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갖게 된 생각이에요. 뭐 마지막으로는 이거 이제 이것도 저희 사무실에서 설계한 건물인데, 어떤 건물 안에 이렇게 여러 사람이 그냥 자유롭게 마스크 안 쓰고도 모여 있는 그 시대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우리가 막 비관도 하고 그랬지만, 결국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이번 코로나 사태도 도시 문명은 여전히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남겠으나, 다만 이걸 계기로 우리가 어떤 비합리적인 부분, 비과학적인 부분들을 좀 정리하고, 그리고 이 지구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또 한번 정리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하여간 최소한의 기본을 조금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제가 제 분야가 아닌 분야의 자료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네,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떻게 한 1년 몇 개월 되는 기간 동안 일상을 보내셨는지 한번 서로 얘기해 볼까요? 네, 저는 원격 근무가 기본인 조직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시군요. 네, 일을 하는 공간에서의 변화는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로, 물론 이제 원격 근무라고 해서 그게 재택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이제 현장에 가서 저희랑 같이 일하는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특히 저는 사실 시민분들, 그러니까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공론장, 공공기관이나 어떤 다른 뭐 시민사회 단체나 이런 분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장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해왔는데, 그것을 다 온라인으로 전환했죠. 처음엔 사실 좀 기다렸어요. 네, 저희가 WK 플랫폼을 작업할 때도 가을이 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모여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때 약간 그런 헛된 기대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9월 정도까지 다들 미뤘어요. 많이 미루고 온라인으로 최소한의 회의를 하면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다가
이제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기획을 막 해요. 막 예약도 하고 사람들한테 초대도 하고 했다가 그럴 때쯤 되면 어딘가에서 빵 터져요. 그래서 다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취소되고 이걸 몇 번 하다가 한 10월쯤 돼서는 이제 다들 적극적으로 전환. 이젠 정말 어쩔 수 없이 하거나 미룬다기보다는 이제 정말 디지털 공간에서 만나는 걸 해야겠다. 이건 이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새로운 시도들을 하는 게 하나 있었고요. 그래도 이제 원격 근무를 하지만 그래도 저희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다 같이 이제 구성원들이 모여서 모임, 총회 같은 걸 했었는데 이런 걸 이제 아예 못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에서 소통하는 법 이런 것들이 더 강화가 됐고 사실 저는 일보다도 더 많이 이제 공간의 변화를 느낀 게 아이를 키우면서인데 일단 저는 일을 하니까 아이는 기관에 계속 보냈어요. 어린이집에도 가고 유치원에도 가는데 그 가는 시간은 괜찮은데 그 이외의 시간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이 아이와 다닐 곳이 없는 거죠. 쇼핑몰도 가면 안 될 것 같고 도서관도 문을 닫았고 놀이터도 안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그때 좀 깨달은 게 있는데 제가 주로 이제 저의 시간을 보내는 공간들이 밀도가 굉장히 높고 소비를 하는 공간들 중심으로 움직였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나의 일상, 그러니까 나의 여가 시간을 보내는 곳들이 좀 내가 자율적으로 어떤 이런 공간의 형태나 어떤 그런 밀도를 제어할 수 없는 정말 가서 되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돈을 쓰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주로 썼구나 이런 것들을 좀 관찰을 했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럼 이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대안이 정말 없더라고요. 왜냐면 보통 조금 그래도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 어떤 도서관이나 아이랑 갈 수 있는 공공기관 뭐 이런 시설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곳은 아예 문을 닫아버렸고 어떻게 어디가 안전한 공간이지? 이런 걸 이제 막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적이거나 어떤 이렇게 좀 정제된 데이터 이런 거에 기반해서가 아니라 그냥 정말 운과 감으로 돌아다니는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도서관 말씀하셨지만 저도 사실은 제일 의문 가졌던 시설 중에 하나가 도서관이었는데 도서관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입 다물고 책 보는 데잖아요. 물론 이제 코로 숨을 쉬긴 하지만 그렇다면 그냥 마스크를 쓰고 그 다음에 이격거리를 조금 더 여유 있게 하고 대부분 도서관들 규모가 좀 있으니까 그래 놓고 한 번에 몇 명 이상 여기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그걸 검사를 해봐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기순환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합리적인 어떤 그 분석에 의해서 자, 우리 공간 같으면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의 안전이 보장된다. 라고 하면은 완전 셧다운보다는 나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왜 참 모든 문제의 답이 영아님이 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게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했고, 저는 이제 그 회사 사무 공간 안에서 하는 일과 현장을 나가는 걸로 이제 나뉘는데, 이게 건물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렇게 실내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완전 개방 공간이죠. 소위 말해서 한대에서 이게 비바람 맞아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건축이라는 게. 그래서 만약에 현장이 쉬는 상황이 됐으면 그거는 아마 당연히 설계사무소에도 영향이 많이 갔을 텐데, 그래서 그 우려하는 것만큼의 그런 그 영향이 너무 심하게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고, 어떤 분 오히려 좀 더 잘 되신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이러한 그 상황 앞으로도 뭐 좀 계속 될 테니까, 그냥 조금 이렇게 합리적으로 좀 동시에 거기 있을 수 있는 사람 인원수를 좀, 당장 설비 투자할 수 없으면 인원수를 좀 줄여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들 찾아가는 거 필요할 것 같아요.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해보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 사무실, 그리고 소비 공간,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곳들의 밀도를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학교 같은 데가 뭐 사실 아이들이 뭐 한 교실 안에 20명이 있는 게 위험해서 10명씩 뭐 지금 돌아가면서 학교를 다니잖아요, 애들이. 그럼 이 기회에 사실 앞으로 지금 당분간 예측된 것이 아이들의 숫자가 적어지고 있고 교사를 채용할 수 없고 이런 문제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럼 학교 정원을 조정하면 되는 거 아닐까? 앞으로? 우리가 이것이 단순히 그러니까 돈의 문제나 효율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이제 공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임을 할 때 아니면 이런 기준을 설정할 때 안전을 고려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걸 같이 조정하는 게 너무 당연하게 좀 받아들여지고 조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사무실도
비용을 줄이려고 사실은 굉장히 작은 책상을 놓고 모이게 되고 사람들이 이제 작은 공간에 모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하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그런 생각 들거든요. 우리가 지금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지금 뭐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그러니까 지방 도시 같은 데 내려가 보면 뭐 비어 있는 집들도 되게 많고 근데 우리가 다 이제 근대 시간대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의 대이동 하루에 2번씩 일어나는 거 원래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뭐 자율근무제가 좀 늘어난다든가 뭐 어떤 탄력 뭐 저 근무 시간 같은 거가 좀 더 적용이 되면 훨씬 괜찮겠죠. 그러니까 저희도 무슨 실험을 사무실에서 해봤냐면 코로나 한창 심각했을 때 출근 시간을 9시 반으로 좀 늦춰보자. 저희 원래 9시인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지하철에 사람도 없고. 좋죠.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원하면 그냥 그렇게 가도 좋겠다. 퇴근 한 30분 늦게 하는 거고. 물론 이제 일상상의 불편함이 있죠. 다 같이 동시에 일 시작하지 않으면서 오는데 그 정도는 우리가 좀 큰 그림을 위해서 얼마든지 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갖게 됐습니다. 그거는 아마 인류가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 문제들은. 네, 저는 거기서 그러니까 변화도 불편한 것이고 변화하지 않는 지금 상황에서 일상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불편한데 이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르게 해도 괜찮네, 다르게 할 수 있었네라고 이제 생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장점을 잘 살려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괜찮아졌으니까 예전대로 다시 돌아가자가 아니라 정말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두가 9시에 이렇게 10,000원인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다시 논의해보고 조정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뭐가 제일 아쉽습니까? 코로나 이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마 다들 공감하실 텐데, 그냥 이제 공적인 만남 말고요. 사적인 만남을 편하게 할 수 없다는 거. 특히 이제 여기서 편하게라는 건 보통 저희 만나면 우리 뭐 외국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밥 먹고 차 마시잖아요. 이걸 못 하는 거예요. 술도 마시죠. 네, 술도 마시죠. 술을 마셔도 일찍 마셔야 돼요. 아니, 뭐, 일찍 마시고 집에 일찍 가는 건 좋아요. 근데 사실 좀 이제 그 행위 자체를 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게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되게, 그러니까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정말, 나의 어떤 사적인 활동들, 친교를 위한 활동들, 그리고 즐거움을 위한 활동들,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일상으로 좀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하는 시도들은 좀 아직은 부족하지 않나? 어렵지 않나? 이제 후순위로 밀려 있는 것 같아요. 네. 제 개인한테 일어났던 것 중에 하나는, 이건 아쉽기도 하고 사실 좋기도 했던 건데, 갑자기 심심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보통 때도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편이 아니고, 그냥 밤에 혼자서 이렇게 책 보고 이런 거 하고, 뭐 꼼지락하면서 하는 거 좋아하는 편이어서 별로 이렇게 외로움도 안 탄다고 생각했는데, 나 이번에 조금 커밍아웃을 하면 솔직히 되게 외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선택에 의해서 혼자 있는 것과 혼자 있을 수밖에 없어서 혼자 있는 건 다른 거였어요. 근데 그래도 아무튼 그 생각이 계속 되다 보니, 뭔가 그래도 이거 좀 잘 활용해야 될까 싶어. 그 안 해던 것들 몇 개 한 게 있어요. 제가 뭐 갑자기 무슨 연구가 하고 싶어가지고 뭐 이상한 거 이렇게 뒤져서 찾아보기도 했는데 와 굉장히 재미난 거 이렇게 알게 된 것들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 가지고 제가 예측하기에는 이 대한민국 이 시민 사회의 이 교양 수준이 아마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았을까. 제가 재밌는 그 이야기 하나 드리면 어제 저희 건축계에 또 큰 뉴스가 하나 있던 날이었어요. 다름 아닌 1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그 건축계 노벨상, 프리츠커상 수상자 발표됐습니다. 어느 분인가요? 그 프랑스 건축가인데 굉장히 특이한 분들이에요. 물론 건축계에서는 옛날부터 좀 알려졌던 분들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제 주변의 건축가들이 다 올해는 내가 양보했고 그다음에 그 뉴스 헤드라인을 보면 이분들이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설계한 건축 행위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건물을 부신 적이 없대요. 그럼 리모델링이라고 이제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그런 굉장히 건가요? 깊이 있는 철학을 갖고서 작업을 해오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건물 사진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소위 봐왔던 소위가 아찌한 그런 건축물하고 확실히 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 건축물들은 되게 드라마틱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공동주거의 한계라는 것도 좀 있고.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이번에 우리가 진행했던 공모전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이 떠오른 거예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그 루소가 얘기한 이제 사회계약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회계약론으로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던 게 우리가 아는 세상이었다면, 이제 인간과 다른 생물, 심지어는 무생물까지 포함하는 또 다른 의미의 어떤 환경계약, 전 지구적인. 근데 그런 거가 이렇게 확 느껴지세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러니까 이전과 확실히 다른 감각이 생긴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우리 환경에 대해서 잘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살면서, 사실, 우리 일하면서 사람들이 만나지만 내가 얼만큼 많은 사람들하고 연결돼 있지, 얼만큼 많은 환경에 연결돼 있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못 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만약에 내가 코로나에 걸리면 내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몇백 명이구나. 이것도 생각하게 됐고, 다른 한편으로, 나의 행동이 지구에 이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 이런 걸 깨달은 것 같아요. 내가 쓰는 마스크 한 장 한 장이 지금 쌓여서 뭐 건물 몇백 개를 만든다는데 이걸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되게 기후변화라는 게 좀 멀고 먼 일인 것만 같았는데 자각하게 된 거죠. 정말 이게 그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환경 문제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나도 정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지구에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는 사람이구나. 이런 감각들이 생긴 것 같고, 이걸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다른 분들도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후환경, 환경변화 관련돼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얘기해 주신 게, 그동안 이제 마을에서 이런 우리가 일상에서 지역을 바꾸기 위해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자라고 할 때 공감하시는 분들이 코로나 이전에는 좀 적었다면 코로나 이후에는 이거 정말 같이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 나도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공감하는 그런 경향? 이런 것들이 훨씬 늘었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무엇보다 그게 근사한 일인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죠. 그렇죠. 좀 더 눈에 드러난다고 해야 될까요? 어떤 예, 면에서는 그동안은 그냥 보이지 않았던 것들인데 그게 이제 눈에 보이는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필요하니까 한다라고 했다면, 야, 이게 상당히 훌륭하고 근사한 일이다. 라는 것까지 조금 더 생각이 간 것 같고, 저는 이제 제가 건축 설계를 하는 사람이니까, 정말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저희가 건축가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이제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자원을 쓰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관심사는 이렇게 한번, 뭐 집을 안 지을 수는 없다고 치면, 이렇게 한번 짓게 되는 건물이 설계 당시부터 이게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게 정말 앞으로는 중요한 과제겠다. 그게 좀 이렇게 세상에 덜 죄를 짓는. 그러니까 이 관점을 갖고 자기의 직업적인 삶이나 개인적인 삶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사실 죄책감이 어마어마한 거죠. 마스크 말씀하셨는데, 마스크 이렇게 요 네, 끈을 끊어버리라고. 잘라버리라고 네. 하잖아요. 그게 무슨 뭐 동물들한테 네. 감기기도 하고 그런다 그래서. 근데 얘를 버리면 얘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마스크 맞아요. 일생도 되게 궁금해지고. 네, 저 그런 프로젝트도 본 적 있어요. 그래서 이 마스크가 사라지지 않잖아요. 소각할 수도 없는 건데, 그래서 요거를 폐 마스크를 수거해서 이제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그런 분도 본 적이 있고, 자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배달을 혹시 많이 시켜서 저는 쓰세요? 오히려 최근에 끊었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 배송과 사실 이런 로켓 것에 배송. 네, 애호가였는데 제가 네. 정말 그런 서비스들이 생길 때부터 처음부터 이용을 했고, 그때는 그냥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네. 그리고 사실 일하고 이제 저도 업무 시간이 짧진 않으니까 이제 그런
제가 장 보러 가고 이런 시간들을 줄이기 위해서 뭐 배송을 시키거나 배달시키거나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저는 오히려 좀 줄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어떻게 보면 예전에 못 느꼈던 죄책감을 더 많이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배달을 시키는 게 다른 사람들이 내가 쉬는 시간에 일하고 있고 더 힘들게 일한다는 거, 내가 편하게 받아먹는 봉투가 더 많은 쓰레기를 만든다는 거.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왜 또 이렇게 더 많이 느꼈냐면 집에서 그걸 계속 받아보고 있으면 어떤 때는 일주일에 제가 밖에 돌아다니는 시간이 30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더 좀 주변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시장이나 뭐 이런 것들 사실 별로 잘 찾아가지도 않고 그냥 다 배달시키고 이랬다면 우리 동네에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는 걸로 변화한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이제 그런 시각에서 약간 좀 보편적인 관점 하나를 좀 갖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사회가 이제 다양한 세대로 구성이 돼 있는데, 보통 이제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들한테 계속 공격당하는 구도잖아요. 네. 뭐 당연하고 인류 역사 계속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발전하는 건데, 그럼 기성세대들이 그 공격당하는 지점들을 보면 꼭 당대에만 얘기는 아닙니다. 이전부터 다 마찬가지인데, 당시에도 이게 조금 이게 잘못된 일인 것 같기는 한데, 다들 하니까 한 것들이 나중에 그 다음 세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때 하지 않았어야 되는 걸 왜 했냐. 뭐 지금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다 그런 패턴이 반복인데, 그렇죠. 에너지 뭐 예, 여러 가지가 근데 이제 있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가 보면은 앞으로 세대,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이제 미래에 어떤 그런 유사한 상황이 반복된다고 했을 때 이슈가 되는 게 제가 보기엔 그런 배달 그런 걸 것 같아요. 왜냐 이게 생각해 보면 이거를 막 배송을 시키면 거기서 박스 나오고 막 그거 저 주문 잘못하면 박스 처리하느라고 막 시간도 많이 써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행동으로 옮기는 게 좋지 않겠나. 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됐어요. 약간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선택하는 시간, 그러니까 선택할 때 고려하는 시간의 길이, 범위,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장해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배달 문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하루의 편안함을 고려할 땐 그게 맞고, 지금 당장의 경제적 효과, 뭐 산업의 성장, 이런 면에선 이게 뭔가 더 나아 보이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을 수 있는 문제들을 생각하면 그게 정말 맞는 건가? 마찬가지로 건축도 지금 빨리 짓고 예쁘게 짓고 이것만이 중요한 게 그냥 아니라 30년 지나면 헐고 다시 짓고. 네, 이런 예, 예. 생각의 어떤 길이를 다르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좀 선택의 갈림길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연결을 끊고 나만 잘 살겠다고 내 공간만 챙기고 그렇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희가 확인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사실 우리가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코로나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회가 보호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걸 경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양병원 아니면 무슨 어디 굉장히 거주 환경이 안 좋은 이런 곳들에서 계속 이렇게 크게 사고가 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볼 때 나만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다른 위치를 가진 사람들한테도 이 보호망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걸 좀 경험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연결을 끊고 독립적으로 나만의 공간을 잘 만들어서 잘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원도 아주 중요한데 서울에서 어떤 중요한 땅들 큰 부지 개발 같은 거 할 때 공원을 만들자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무슨 소리야. 상업시설을 막 지어야지. 막 이런 얘기들이 너무 당연하게 통했었는데 정말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게 뭘까? 이거를 코로나를 겪으면서 좀 다른 가치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우리가 시민 누구나 같이 누릴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고 그런 공간들을 더 많이 만드는 계기로 좀 삼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이런 어떤 연대의 감각,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사회에 미친다는 연대의 감각들이 이런 공간을 만들고 선택하는데도 좀 긍정적인 기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번
그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연결돼 있는 느낌인 것 같거든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그 연결돼 있는 그 느낌을 실제로 단절할 수 있어요. 그 느낌 자체가 없을 수도 있고 개인의 능력이나 개인의 어떤 수단에 의해서는 자기가 이 사회로부터의 연결고리를 어느 정도 끊을 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잘 받아들이고 그걸 확대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문제 해결의 지름길인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보죠. 그러니까 코로나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더 살기 좋아졌어. 공기도 깨끗해지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런 자각이 일단 생기는 거, 그 깨달음이 생기는 게 아마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파생시킬 것 같아서 뭐 어쩌겠습니까? 어차피 주어진 상황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제가 부여할 수 있는 최대의 긍정적인 방향은 인류가 이런 깨달음이 좀 늘어나서 지금까지 마치 폭주기관차처럼 한쪽 방향으로만 달려가던 거에 대해서 좀 돌아보고 자기 주변을 좀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고 이 일을 잘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공모전 시작됐을 때 그 교회에서 그 많은 이야기 나눴고 드디어 이제 공모전이 그 최종 결과물이 그 전시로서 이제 그 선을 보이는 딱 요 무렵에 다시 뵙게 돼서 저도 너무 반가웠고요. 모쪼록 앞으로 뭐 일단 코로나 빨리 종식이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 경험을 좀 우리가 사회에 좀 전파하고 다시 혹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조금 더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려면 아카이빙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이번 우리 전시가 그런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더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